박정희 시대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도 쓰고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으로 인해서 5.16을 일종의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권력을 뺏는 것을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국가를 혁명적으로 잘 발전을 시키면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16은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5.16 비슷한 이런 정변을 한 번만 일으킨 게 아니고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몇 번을 하셨습니다. 5.16 한 번 했죠. 1964년에 6.3 사태가 일어납니다. 6.3 사태 일어날 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군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제압을 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맺어요. 이게 이제 제2의 쿠데타였다. 제3의 쿠데타는 뭐냐? 1972년에 10월 유신을 하잖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유신헌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년 동안 다단계의 쿠데타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는데, 그 총체적인 변화의 과정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게 박정희 혁명이다. 이 관점에서 박정희 시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요 사진에 나오는 분이 스칼라피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상계에 6.25가 나기 얼마 전에 1960년 1월에 조만간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것인데 당분간은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상계에 실리면서 우리나라에 알려졌어요. 그때 군인들이 사상계 잡지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읽은 군인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61년도에 5.16이 일어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칼라피노가 쓴 이 콜론 보고서라는 것을 사상계에다가 줘서 싫도록 만든 것도 미국이었고요. 이 사상계라는 잡지는 놀랍게도 장준하 씨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운영하는 모든 비용 이런 걸 미국이 많이 대줬습니다. 한마디로 5.16은 예고된 거사였습니다. 그 시절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동남아시아, 중동, 그 다음에 중남미 이런 데서 아주 쿠데타가 열병처럼 일어났어요. 한국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 만약에 박정희 장군이 5.16을 안 했으면 다른 어느 누군가가 쿠데타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 CIA가 한국에서 군부 쿠데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자료를 보시면 이군 부장관인 박정희 소장은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2건의 쿠데타 중 하나의 주동자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CIA가. 다른 하나는 이범석이 주도하고 있다. 박정희가 안 했으면 이범석이가 한 거예요. 그때 CIA가 분석한 거는 세 루트에서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 막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장면 정부에다가도 다 얘기했습니다. 장면 총리는 이 보고를 받고도 군인들이 설마 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니까 장면 총리 어떻게 했습니까? 해화동에 있는 수녀원으로 도망갔죠. 장면 씨는요,
5.16 때만 도망간 게 아닙니다. 1952년에 부산에서 정치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장면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장면을 대통령으로 추대를 해서 빨리 그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비밀리에 움직였는데 이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이라 이번에는 미군 병원선으로 도망가서 2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주의 달인이었죠. 예?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적 관계가 되는 이 장준하 씨, 이분이 장준하인데 이분은 5.16이 일어났을 때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습니다. 5.16은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인 군사혁명이다. 그래가지고 막 군인들을 막 축켜 세우고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다 박정희하고 정적으로 돌았어요. 함석헌 이런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5.16 일으키고 혁명정부가 자기네들을 불러가지고 중용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하나도 안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이제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면 박정희는 누구를 데려다 썼느냐? 거의 대부분 엔지니어들을 데려다 썼습니다. 이것을 이제 테크노크라트 정부라고 하는데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은 이제 이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 그런 건 군인들이 해도 되니까 이공계통의 전문가, 이 전문가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이게 이제 테크노크라트라고 하는데 박정희는 어쨌든지 간에 약간 이공계 출신들을 대거 발탁을 해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겨서 쓰는 모습을 누가 제일 열심히 카피를 했느냐? 중국이 카피를 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과 그 중앙상무회의라고 그 집단 지도체라고 10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이공계 출신들이에요. 이 전임자인 후진타오, 이 사람들도 다 이공계 출신이에요.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은 한국의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의 신은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민주주의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박정희는 웃기지 마라. 지금 배고파서 사람이 죽는데 무슨 놈이 민주주의냐. 밥부터 먹여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는 국민들 밥을 먹여야 된다. 모든 정책은 국민들 밥을 먹이는 정책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이게 박정희가 부하직원들에게 아주 누누이 얘기한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아주 신으로 떠받을 때 박정희는 밥을 이 신처럼 떠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미국 CIA가 한국은 정말 희망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본도 군사정권이고 뭐건 틀렸다. 왜냐하면 한국은 인구가 너무 많고 자원도 없고 공업도 발달하지 않았고 군비 압력이 너무 크고 정치적인 수준이 저열한 데다가 민족 자본마저 축적돼 있지 않고 행정 능력마저 이거 꽝이니까 5.16이 나가지고 군부가 들어오던 누가 들어오던 결국은 희망 없다.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관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는 사실 틀렸죠.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도표, 이 군인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군부가 다른 사회 어느 집단보다 선진화된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화된 집단들이 자기네들의 선진화된 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다 군대식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대의 모든 행정, 군대의 모든 조직, 군대의 모든 문화 이런 게 다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그 미국식 시스템을 행정에 그대로 도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수로 통치하는 나라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먹물들의 통치 시스템에서 테크노크라트의 나라, 기술자의 나라로 변모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박정희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계획입니다. 식량 증산, 5개년 계획, 무슨 계획, 이게 왜 이러냐? 그렇게 모든 것을 아주 수학 공식처럼 완벽하게 딱 짜가지고, 우리 예산이 요만큼이니까 요 예산을 가지고 첫째 해는 얼만큼 하고, 둘째 해는 뭐 하고, 세 번째 해는 뭐 하고, 네 번째 해는 뭐 하고, 아주 정확하게 짜가지고 그 시스템에 맞게 못하면 이게 왜 안 됐는지를 분석을 해서 되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움직임이나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이 계획대로 다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언제서부터 무너졌느냐? 우리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고속철도 만드는데 도롱뇽 살리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몇 조 원을 낭비를 하지를 않나. 새만금 개발 사업 같은 거는 도대체 처음 계획보다 몇 년이 늦어졌는지 계산조차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이 행정력과 리더십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냐. 요즘에 도롱뇽이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경부고속전철 공사가 몇 년 늦어져가지고 1조 5천억 원인가 경부고속철도는요, 예정보다 공사비가 3배, 공기는 계획보다 7년이 늦어졌습니다. 아니, 7년이 늦어지면 늦어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겠어요. 만약에 박정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담당자들 다 총살당하든지 무슨 수를 냈을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이 천당과 지옥을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이 다 살아가지고 거의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박정희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행정의 달인이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배웠느냐? 박정희라는 사람은 이 사관학교를 3군데 나온 거 아십니까? 만주에 있는 만주 사관학교를 하죠. 그 만주 군관학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잖아요. 해방이 돼서 또다시 우리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를 또 나왔습니다. 3개국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분이 원래는 보병이었는데 포병으로 전과를 하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포트실에 있는 미국 포병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 미국식 시스템, 일본식 시스템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행정이라든지 모든 일을 되게 만드는 이런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도 이런 거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 나와도 관공서나 이런 거 많이 붙어놨잖아요. 몇 년도에는 무슨 공장이 어디에 들어서고 몇 년도에는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분은 항상 투 잡으려고 했습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고 무엇보다 박정희 시절에 전 국민에게 공짜로 뭔가를 나눠준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전 국민에게 열심히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서 성과를 낸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 수출에 목을 매달고 살던 나라였기 때문에요. 기업들도 전부 수출 실적에 따라서 1등 어디, 2등 어디, 3등 어디 다 등수를 매겨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등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은행 이자가 굉장히 비쌀 때입니다. 15%, 20%씩 은행 이자가 날 때 1등을 한 기업은 금리 제로에
그 자금을 빌려줘요. 이게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이게. 2등은 뭐 연리 2%, 3등은 연리 3%.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준 거예요. 지금처럼 뭐 전 국민에게 뭐 공짜를 나눠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정희는 하여간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를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야,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들었는데 지금 땅속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지 않냐. 거기다가 지하수에다가 관정을 파가지고 그거를 끌어올려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도 하늘에다가 원망만 하지 말고 농사를 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지. 아니 왜 못 파냐. 관정 파는 돈 국가에서 대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100년 만에 한번 가뭄이 들어도 대한민국은 눈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해는 수해가 났고요. 한 해는 비가 나가지고 한 해가 닥쳤습니다. 수해로 인해가지고 1년 동안 수해 복구에 들은 돈이 1조 2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나가지고 한 해 대책비를 썼는데 15억 원을 썼어요. 대한민국은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댐을 정신없이 만들고 저수지를 파고 곳곳에다가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놔가지고요. 그 모든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뭐 했어요? 4대강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그 문 열어가지고 지금 초토화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은 아무나 못합니다.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있지. 때려 부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도 건설은 아무나 못합니다. 박정희라는 분은 이제 압축적인 국가 건설에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 산업화에 너무 늦어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다 하려면 돈도 없는 데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남들이 100년에 한 걸 우리는 한 20년에 막 압축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 정신없이 땀나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원래 이병철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외국에서 아이디어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공장을 져서 여기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자.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빚을 갚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공장 남는 거 아니냐. 요게 이제 외자 도입형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인데 이 전략은 우리나라가 사용하기 이전까지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저 농사나 지려고만 했지 우리나라처럼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그 돈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공장을 져서 아주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내다 팔아가지고 우리 국민이 먹고 살고 빚도 갚고 하는 이런 외자 도입형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실제로 행해서 그것이 성공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고속 성장을 한다는 이 지구상에서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라는 거는 박정희라는 사람과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하기 이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략이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이 보니까 성공을 하거든요. 그걸 누가 그대로 이용을 해먹었습니까? 등소평이가 그대로 갔다가 했잖아요. 이러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거 때려쳐야 된다고, 내수 위주로 가야 된다고, 수출을 하면 안 되고 공장도 져서는 안 되고, 그렇게 외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김대중이에요. 김대중이가 197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대중경제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대중경제론의 핵심이 뭐냐? 수출이 아니라 내수를 해야 된다. 대기업이 아니라 농업과 중소기업을 우선 발전시켜서 농민과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거는 김대중 씨가 직접 쓴 것도 아니고 그 소년 빨치산 출신 박현채라는 사람이 대신 써준 책이었습니다. 내수 위주, 농업 우선, 중소기업 위주, 폐쇄적 자급자급 시스템, 대기업 중심 공업 육성 반대, 노조의 경영 참여, 이거는 북한이나 유고슬라비아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채택했다가 쫄딱 망했던 그런 방식하고 동일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김대중 씨가 대중경제론 내용을 슬그머니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 버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이분이 대중경제론을 외칠 때만 해도, 아니 지금 박정희하고 지금 이 지도부는 막 증산 수출 건설 그래가지고 막 땀 흘려가면서 막 띠매고 수출로 지금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고 있을 때 내수 위주로 해야 되고 농업을 해야 된다고 외쳤으니까, 김대중 씨가 하자는 대로 지금 만약에 그 당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대로 했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이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소위 말하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 이것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적나라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내수 위주, 농업과 중소기업 우선 발전시켜서 농민과 어민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처한 현실을 보면 1963년도에 민간 이양을 위한 그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윤보선을 간신히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게 1963년 12월인데 이분이 1964년에 한일 수교를 추진을 했습니다. 한일 수교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우리가 들여올 수 있는 곳은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는 지금 국교가 단절이 돼가지고 도대체 국교가 재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움찌고 달싹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일본하고 국교 재개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전 국민이 다 들고 나가가지고 한일 수교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일 수교에 찬성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그것도 1964년 6.3 사태가 언제 터졌느냐. 1963년 12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 불과 6개월 후에 터진 거예요. 6개월 후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광우병 사태 터진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뭘 했어요? 청와대 지사로 도망가가지고 아침 이슬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동원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다 투지를 잡고 그리고 한일회담 진행을 해서 수교하잖아요. 아니 박정희가 본인이 그때 막 정말 모욕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뭐 무슨
제2의 이완용이니 만약에 박정희가 정말 그 민의를 따르는 지도자였다면 야 내가 왜 이런 욕을 얻어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야? 아유 나라가 뭐 결단하든 말든 나 모르겠다. 다음에 하자라고 포기를 했으면 우리나라 산업화는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대통령인데 국민들은 지금 막 와글와글 뭐 거의 99% 국민들은 다 반대를 하고 심지어 여당 그 의원들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은 계엄령 선포하고 그거 한일 수교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요. 민의를 따르는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아니고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자기가 뺏은 소위 말하는 혁명가입니다. 혁명가를 자꾸만 정치인의 잣대로 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0월 유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니 여러분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할 때 찬성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포항제철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찬성한 사람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제가 그 포항제철 회장을 했던 유상구 회장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유상구 회장은 제철소를 짓는 전문가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라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우리 제철소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국민들과 언론과 정치인들의 반대를 설득하는 거였다. 솔직히 포항제철 건설하는데 찬성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 모진 욕을 다 얻어가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 너희들 열심히 욕해라. 나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다가 침을 뱉어. 하지만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옳았다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거야. 이런 심정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제철소 짓고 고속도로 질 때 우리 국민만 반대한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 설계를 해놓고요. 고속도로를 이제 서독에 가서 에르하르트 수상에게 배워온 겁니다. 한 나라가 이 선진화되려면은 제철 산업이 있어야 된다. 제철 산업으로 철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 이동을 많이 시키고 그러려면은 도로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을 위해서는 도로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구경하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독일 가가지고 아우토반을 이제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딱 짓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세계은행에 가서 우리 고속도로를 지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세계은행에서 아니 한국에 지금 자동차가 몇 대냐? 3만 5천 대밖에 안 되는데 무슨 놈의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아 그냥 다녀. 돈을 안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월남에 간 군인들 그 월남에서 벌어온 돈, 그 다음에 한일수교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우리 고속도로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딱 닦여가지고 한국이 막 정신없이 경제가 막 성장하니까 세계은행에서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한국 정부 몰래 20명의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한국이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고속도로가 미친 영향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밀 보고서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끝나자마자 뭘 했습니까? 우리 그냥 노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만들었죠. 정신없이 호남고속도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영동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 만들 때도 세계은행이 돈을 안 빌려줄 게 뻔하니까 아예 신청도 안 했어요.
근데 세계은행에서 와가지고 야, 이제부터 돈 빌려줄 테니까 세계은행 자금을 써라. 그래서 호남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세계은행 차관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세계은행 전문가들도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고속도로를 닦을 때 이게 경제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한국이 한 걸 그대로 보니까 요거 그대로 베껴먹은 게 누구예요? 중국입니다. 중국. 오늘날 중국의 저 발전은요, 다 한국이 모델이 된 거예요. 제철소를 이제 지려고 했습니다. 제철소를 지려고 이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또 가서 이제 세계은행에 가서 우리 좀 제철소 짓게 돈 좀 빌려주셔. 그랬더니 이 세계은행 총재 유진 블랙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진 블랙 고속도로 이걸 치시면 이 연설문이 나와요. 아니 지금 후진국에서 말이야 자기네들 경제개발하겠다고 세계은행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보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하나는 제철소를 짓겠다고 그런다. 아니 쥐뿔도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것들이 무슨 놈의 제철소냐. 사다 쓰면 되지. 두 번째, 이것들은 또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하더라. 자동차 몇 대 되지도 않는데 말이야. 이거 뭐 건설작업 빙땅 쳐가지고 정치작업 만들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얘기겠죠. 세 번째로는 이런 거 하는 인간들은 다 우상화를 위해서 자기 동상을 방방곡곡에 세우더라. 이 세 가지 하는 나라에다가는 돈 한 푼도 안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돈 못 빌렸잖아요. 돈이 없어서 뭘로 줬어요? 일본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줬지 않습니까?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그 8억 불 중에 이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제철소하고 고속도로 건설에 우리나라는 70% 가까운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이 들어오면은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동사무소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일제시 때 피해 받으셨죠? 그리고 200만 원 뭐 다 생활자금으로 다 썼을 거예요. 박정희 정부에서는 야 이게 무슨 돈이냐 이게 전 국민의 피 같은 돈 아니냐 이걸. 그래서 이 돈은 절대로 헛된 데 써서는 안 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곳에다 쓴다. 그래가지고 포항제철에 51%, 고속도로에 18%, 소양강 때문에 얼마 그래가지고 70%를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분야에다가 투입을 한 건 박정희였습니다. 그때 찬성한 국민들 있으면 나와보세요. 찬성한 정치인들, 찬성한 언론들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때 고속도로 짓겠다고 그럴 때 중장비 못 움직이게 막 그 김영삼, 김대중은 그 앞에 딱 들어놓고 하는 사진도 있었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박정희가 그때 그 이완용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일본하고 한일 수교 안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한번 반성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박정희를 욕하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 국민들 다 반성을 해야 돼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박정희 방식을 반대했습니다. 제철 산업은 인구 1억 명도 안 되는 후진국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데 너희들 무슨 놈의 제철소를 짓겠다고 하느냐. 온갖 유진 블랙의 발언 여기 있죠. 예. 대일 청구권 자금 중에 70%를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하지 말라는 곳에다 했다. 자, 이제 이 10월 유신, 그러면은 이제 다들
깨갱하고 이제 꼬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야, 10월 유신이 말이야, 독재를 하고 장기 종신 대통령을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 하기 위해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인권 탄압한 것도 사실이잖아. 그런가 보다. 다들 깨갱하고, 10월 유신 그러면 다들 막 쥐구멍을 찾아가지고 막 머리 집어넣고 그래요. 도대체 10월 유신을 왜 했을까를 알면, 박정희라는 사람이 왜 이걸 했는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보니까 지금 북한하고의 경제력을 보니까 1974년에 남북한 경제력이 역전이 됩니다. 1974년 이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얼만큼 잘 살았냐? 1961년도에 우리의 2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일 때 IBRD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 320달러예요, 북한이. 우리보다 4배 잘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았느냐? 일본이 북한 지역에다가 건설해준 공업시설 덕분에. 북한은 일본이 져준 공업시설 열심히 우려먹느라고 1970년대 초까지 한국보다 4배나 잘 살았습니다. 박정희가 보니까 우리가 이거 역전을 해야 되는데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자, 주한미군 다 철수할 테니까 이제 니네 나라는 네가 지켜. 그래 박정희가 이제 급해가지고 향토예비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250만 향토예비군을 만들고 보니까 향토예비군은 뭐 가지고 싸워요? 뭐 꽃갱이 가지고 싸워요? 뭐 낫 가지고 싸워요? 우리가 지금 무슨 동학 농민운동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니 총이라도 한 자루 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당시 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야 무기 만들자. 그래가지고 청와대 뒤에다가 간이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총을 만들었습니다. 박격포도 만들었어요. 가지고 몇 발 쏴보니까 잘 나가. 근데 100발, 200발 쏘니까 막 총신이 갈라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무기를 만들려면은 특수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중성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특수광을 만드는 제철 공장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제철 공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10년 이상의 세월과 거의 100억 불 가까운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간신히 삼성 개헌을 해가지고 헌법까지 막 뜯어 고쳐가지고 간신히 박정희 대통령이 임기 4년 마치고 재임을 했고 그리고 삼성 개헌을 해가지고 임기를 연장을 했잖아요. 그 연장을 한 임기가 언제 끝나니라 1975년에 끝나요. 그런데 중화공업을 건설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10년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번 선거는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는 김대중이가 나올 게 뻔하거든요. 야, 김대중이가 좀 대중경제론 한다고 하는데 수출하지 말고 내수하자 그러고 좀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까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드는 거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출발하려고 할 거다. 오늘날 우리 원자력 산업 다 때려부시듯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모르겠다. 나 1975년에 내 임기 끝나니까 나 집에 가서 안락한 노후 생활 할래.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이 중화학공업은 완성시키고 죽겠다. 그러니 비상한 수단이라도 동원해야 되겠다. 박정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했겠습니까? 박정희는 욕을 얻어먹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 기능을 정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임기가 6년인데 중임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에 대한 그 스트레스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화학공업 돌격.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 중화학공업을 건설한 오원철 씨의 얘기에 의하면 중화학공업파가 유신이고 유신이 곧 중화학공업파라는 것이 쓰라린 진실이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는 자기 임기가 1974년인가 75년에 끝나는데 그러면은 중화학공업이고 뭐고 다 중단되고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산업 초토화시키듯이 지금 우리가 간신히 시작한 이 산업화 다 초토화시켜가지고 전부 농업사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할 텐데 이거는 내가 못 보겠다.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헌정 기능을 중단시킨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중화학공업은 성공시키고 죽겠다. 그래서 10월 유신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16으로 한번 쿠데타를 일으켰죠. 1964년 6.3 사태 때 또 한 번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죠. 10월 유신 때 또 한 번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박정희는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친 이런 소위 말하는 헌법 중단이라는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이분이 중화학공업을 건설해 놨기에 우리가 지금 박정희 시대에 만든 그 인프라로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한국에서 자동차 산업 빼면 뭐가 있어요? 조선 산업 빼면 뭐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 산업적인 이 모든 그 백그라운드는 박정희 시절에 만든 겁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박정희는 10월 유신이라는 정말 비상한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인 최석채 같은 사람은 박정희는 정치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혁명가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혁명가를 정치인의 잣대로 이 사람을 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박정희는 혁명가니까 혁명가로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 로버트 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가 연구가 됐습니다. 1인당 약 4,000불에서 7,000불 수준의 산업적인 그런 기반이 없으면 서구식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국민이 굶어 죽는데 무슨 놈의 투표예요. 일단 바꾸는 사람 밥부터 먹여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지 밥도 못 먹는 상황에서 무슨 놈의 민주주의냐 이거죠. 이런 기준에서 따진다면 우리가 1인당 4,000불에서 7,000불 수준에 올라간 것은 전두환 말기 노태우 초기였습니다. 1987년에 민주화 대장정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6.29 선언이 나고 했던 그 시기가 1987년이고요. 이 시기가 로버트 달이 얘기한 그 5,000불 시기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박정희 시절과 그 이전에 이승만 시절은 뭐한 시절이었느냐?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작동하는 데 필요한 산업적인 여력을 건설하는 시기였다. 아니 이승만 정부 시절에 1인당 35불에서 60불 사이였는데 그 시절에 너 왜 서구식 민주주의 안 했어? 라고 비난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1961년 우리의 1인당 소득이 82불이었는데 왜 당신 그 당시에 그 서구식 민주주의 왜 안 했어? 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승만 박정희 시절은
독재 정권이고 독재를 한 시대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치 시대였다. 무엇을 위한 권위주의였느냐? 서구식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물적 토대를 건설하기 위한 권위주의적 시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961년) 5.16 당시에 남북의 1인당 소득은 북한이 4배나 많았는데 1972년에서부터 비등비등해지기 시작하더니 1974년에 월등하게 한국이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뭐 몇 배라고 해야 될까요? 수백 배 차이가 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옛날의 그 고루한 사고방식, 그거를 잣대로 해서 박정희 시절은 다 독재를 한 시절, 10월 유신은 뭐 인권유린, 정권 연장,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해요. 물론, 결과적으로 10월 유신을 행함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임기가 연장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게 어떤 자기의 독재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화공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는 해석은 왜 안 하는 걸까요? 과연 그 당시에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임기 마치고 삼성개헌으로서 퇴임을 하고 그리고 안락하게 노후 생활을 즐겼다면 박정희가 저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될 이유도 없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역사 진행되는 걸 보면 저 전두환 저 노인네를 그렇게 광주까지 끌고 내가서 망신 주고 저러는 거 보면 그냥 놔뒀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참 이런 걸 보면 박정희 시대는 도대체 뭐였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계 학자들이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적인 쿠데타로 3개를 kub습니다. 터키의 케말 파샤의 쿠데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집트의 나세르인데 이집트의 나세르 쿠데타, 그리고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 3대 성공한 쿠데타를 꼽습니다. 그런데 케말 파샤하고 나세르는 왕정을 뒤집어 엎고 공화정으로 성공시키는 데까지는 갔습니다만은 우리 현재 얘기하는 대로의 어떤 근대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박정희는 근대화에 성공을 시켰잖아요. 그런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쿠데타는 박정희의 5.16이다. 그런데 쿠데타로 비록 집권을 했지만 이 나라를 혁명적으로 변화를 시켰으니 이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 맞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박정희가 다시 무덤에서 나온다면 지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힘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돕지는 않겠다.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 한해서 국가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국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당장 필요한 개혁을 내일로 미루고 남의 탓이나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북한의 침략을 받으면 당당하게 보복하는 나라,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게 할 말을 하면서 협조받을 것은 협조받는 나라, 더 잘 사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중장기 플랜을 세우고 자원을 배분하고 인재를 동원하고 전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시스템적인 행정을 통해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계획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그 박근혜 정부 때 핵심 정책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747? 줄푸세? 지금 어디 갔나요, 그거?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비핵 개방 3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장기 이런 게 계획이 다 없어지고요. 그냥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이때서부터 얼렁뚱땅 그냥 이상한 친구들이 이상한 계획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정권 바뀌면 또 다 때려치고 또 새로 만들고 또 이 정부 끝나면 그 다음에 가서 또 엉뚱한 거 해가지고 막 그 전에 했던 거 다시 꺼내다가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사라진 나라, 미래가 없는 나라. 이승만 시절에는 계획이 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시절에는 모든 국가정책은 아주 수학 공식처럼 완벽하게 짜놓고 단 1원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벗어난 일이 없고 단 하루도 공기가 단축되면 단축됐지 늦어지는 게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정말 정신 빠진, 나사가 빠진 나라로 이렇게 전락을 한 걸까요? 이거는 어떤 정치 집단이나 이런 걸 우리가 탓하기 이전에 우리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 투표해서 뽑아낸 그런 정부가 무슨 짓들을 저질렀는지 결국 그 정치의 수준은 우리 국민의 수준입니다. 우리 다 정부에서 주는 공짜 다 바꾸고 열심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거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박정희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당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되는 나라가 됐죠. 운 좋은 나라, 제발 대통령이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그 10월 유신에 대한 해석 같은 거는요, 정말 우리가 공격적으로 박정희라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10월 유신에 대한 해석은 정말 정확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은 적폐 이런 데서 해방이 돼서 정말 대한민국을 혁명으로 이끈 그런 지도자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